수연아, 날 좀 살려줘. 잘못했어. 제발 용서해줘. 서울 도심 고급 오피스텔의 로비 한복판. 노인이 젊은 여자의 다리를 붙잡고 울부짖는다. 그녀는 울면서 애원하지만 수연 얼굴을 외면한 채 단호하게 말한다. 경비원님, 이분 좀 밖으로 모셔다 주세요. 경비원이 다가오자 노모는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한다. 제발, 너밖에 없다, 수연아. 이 장면은 단 한 번의 사건으로 시작된 이야기가 아니다. 그 이야기는 바로 한 달 전 서울 시내의 조용한 장례식장에서 시작되었다. 아버지의 영정 앞 수연은 홀로 상주석에 앉아 있었다. 검은 상복 차림의 그녀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모두가 떠난 빈소엔 촛불만이 흔들리고 있었고 아버지의 환한 웃음이 담긴 사진이 유독 슬퍼 보였다. 그녀는 조물록을 천천히 넘긴다. 한 페이지, 두 페이지, 20명 남짓한 이름들 사이 그녀는 찾고 있었다. 시어머니 박명자, 남편 이민수, 시동생 부부의 이름. 하지만 없었다. 단 한 줄도. 21년을 한 가족으로 살았는데 그 누구도 오지 않았다. 그녀는 손을 떨며 조물록을 덮었다. 눈물이 고여 시야가 흐려졌고 입술이 떨렸다. 이틀 전 수연은 친정 어머니의 다급한 전화를 받았다. 수연아,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지금 병원 가고 있어. 달려간 응급실. 의사의 말은 너무나도 냉정했다. 뇌출혈입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상태가 심각합니다. 수연은 떨리는 손으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수술비가 필요해. 하지만 민수는 이렇게 말했다. 요즘 회사 사정 어려운 거 알잖아. 미안한데 지금은 무리야. 그 말은 칼처럼 가슴을 찔렀다. 며칠 전 시동생의 온라인 쇼핑몰 창업을 위해 3천만 원을 아무렇지 않게 내주던 민수였다. 수연은 그 장면을 떠올렸다. 시어머니 명자의 당당한 말. 민수야, 동생 도와줘. 3천만 원 정도면 되겠지? 그리고 민수의 흔쾌한 대답. 알겠어요, 어머니. 내가 준비할게요. 그런 그가 자신의 아버지 수술비엔 망설임도 없이 안 되라고 했다. 그건 가족 일이잖아. 친정 일은 너희 집에서 알아봐야지. 그 한마디에 수연은 더 말하지 못했다. 그리고 이틀 뒤 새벽. 수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서 밤을 새고 있었다. 아버지는 중환자실에서 끝내 숨을 거두셨다. 그 순간에도 민수는 오지 않았다. 아침 6시. 수연은 눈도 붙이지 못한 채 민수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여보, 아버지 돌아가셨어.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소리. 공항 안내방송. 그리고 익숙지 않은 젊은 여자의 목소리. 이사님, 탑승 시간입니다. 그 후 전화를 바꿔든 사람은 시어머니 명자였다. 수연아, 지금 우리가 칠순 여행 가는 길이야. 장례식은 내 엄마 계시잖아. 요즘은 다 장례식장에서 해준다며? 그렇게 시댁 식구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신 날 여행을 떠났고 수연은 홀로 장례를 준비했다. 발인 날 수연은 아버지 영정을 품에 안고 친정 어머니와 몇 명의 친척들과 함께 화장장으로 향했다. 유골함을 받아드는 순간 수연은 그 무게에 온몸이 떨렸다. 아버지 죄송해요. 저 이럴 힘도 없었어요. 그녀의 눈물이 유골함 위에 떨어졌다. 화장이 끝나고 봉안당에 유골을 안치하고 나오는 길. 햇살은 따뜻했지만 수연의 마음은 얼어붙은 채였다.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온 수연은 텅 빈 거실에 주저앉아 하염없이 울었다. 그동안 시댁에서 당했던 일들이 하나둘 떠오른다. 명자의 무시, 민수의 외면, 아무도 그녀의 말을 들어주지 않았던 세월들. 그때였다.
수연의 핸드폰에 도착한 한 통의 문자. 한태일 선생님의 따님 한수연 씨 맞으신가요? 정해진 법률사무소 정태준 변호사입니다. 아버님께서 유언장을 남기셨습니다. 수연은 핸드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유언장? 그녀는 아직 모른다. 아버지가 10년간 준비한 그 유산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게 될 줄은, 그리고 그 유산으로 그녀가 어떤 선택을 하게 될지도. 가족이면 이럴 수는 없었죠. 수연은 장례식장에서 돌아온 다음 날 텅 빈 집에서 아버지의 유골함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손에는 아직도 아버지 유언장이 담긴 서류 봉투가 쥐어져 있었다. 거기엔 그녀가 전혀 몰랐던 진실이 들어 있었다. 강남 테헤란로 10층 건물. 상속인 한수연. 믿기지 않았다. 아버지는 말이 없던 분이셨다. 어디가 아프셔도 참고 자식에게 부담 주지 않으려 하셨다. 그런 아버지가 10년 동안 딸을 위해 빌딩 한 채를 숨기고 있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진실보다 더 수연을 무너뜨린 건 그날의 기억이었다. 3주 전 시댁에서의 저녁 식사 자리. 시어머니 명자가 상석에 앉고 시동생 태수 부부가 오랜만에 함께했다. 남편 민수는 뭔가 눈치를 보더니 말했다. 동생이 온라인 쇼핑몰을 하겠대. 아이디어가 괜찮더라고. 태수가 수연 쪽을 힐끔 보며 덧붙였다. 형수님,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온라인으로 해요. 저도 한번 도전해 보려고요. 시어머니 명자의 얼굴엔 흐뭇한 미소가 떠올랐다. 그래, 요즘은 그런 거라도 해야지. 근데 초기 자금은 좀 되냐? 부족하긴 한데 3천만 원 정도면 시작할 수 있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명자는 민수를 바라보며 당연하다는 듯 말했다. 민수야, 동생 도와줘야지. 가족인데 이럴 땐 서로 챙겨야지 않겠니? 민수는 고민도 없이 대답했다. 내일 바로 이체해 줄게. 그 장면을 지켜보며 수연은 조용히 밥숟가락을 내려놓았다. 그날 저녁 밥이 목에 걸려 한 숟갈도 넘기지 못했다. 그로부터 며칠 후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연락을 받았을 때 수연은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돌아온 말은 지금은 회사 자금도 빠듯하고 그건 너희 친정일 아니야? 3천만 원은 가족이니까. 그렇다면 나는 가족이 아닌가? 그날 밤 수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 혼자 앉아 남편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전화는 받지 않았다. 결국 수술은 이루어지지 못했고 아버지는 돌아가셨다. 그리고 남편은 젊은 여자 직원 서진과 함께 시어머니의 칠순 여행을 떠났다. 그 모든 상황이 믿기지 않던 수연에게 하나의 의문이 남았다. 어쩌면 난 이 집안에서 가족이 아니라 그냥 외부인이었을지도 몰라. 그날 밤 수연은 다시 한번 아버지 유언장을 펼쳐보았다. 거기엔 이런 문장이 적혀 있었다. 수연아, 내가 시댁에서 무시당하는 걸 알고 있었다. 하지만 아빠는 아무 힘도 아무 돈도 없었지. 그래서 조용히 준비했단다. 이 건물이 너의 힘이 되길 바란다. 수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아버지는 말없이 모든 걸 보고 계셨던 것이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딸을 위해 복수의 칼날을 갈고 계셨던 것이다. 다음 날 수연은 변호사 정태준을 다시 찾아갔다. 변호사님, 남편 회사가 저 건물 8층에 입주해 있다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계약은 내년 3월까지지만 중도 해지도 가능해요. 선고지 3개월 전에 통보하면 됩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만약 제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면요? 그럼 민수 씨는 다른 사무실을 찾아야겠죠. 수연은 깊은 숨을 들이켰다. 남편에게 들은 말이 떠올랐다. 회사 자금이 빠듯해.
사무실 옮기면 비용이 2배야. 그 말이 이제 약점으로 들렸다. 민수가 가장 의지하던 건물. 그 건물의 진짜 주인은 지금 수연이었다. 그날 저녁, 수연은 오랜만에 거울 앞에 앉았다. 피곤한 얼굴에 파운데이션을 바르고 정장을 꺼내 입었다. 더는 무너진 모습으로 있고 싶지 않았다. 내가 가족이 아니었다면 이젠 나도 가족처럼 안대할 거야. 그리고 그녀는 첫걸음을 내디뎠다. 바로 다음 날 수연은 민수의 회사를 직접 찾아간다. 건물 로비에서 경비원에게 말을 건넨다. 8층 넥스트빌 컴퍼니 방문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천천히 올라가는 동안 수연은 심호흡을 반복했다. 그리고 도착한 8층 사무실. 그곳에서 그녀는 상상조차 못했던 장면을 보게 된다. 민수 그리고 서진. 닫히지 않은 사장실 블라인드 틈 사이로 두 사람의 그림자가 포개지는 모습. 그날 밤 수연은 조용히 카메라를 들었다. 찰칵. 소리 없는 복수가 시작되고 있었다. 존재는 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사람. 그게 바로 나였어요. 그 집에서 나는 그냥 공기 같았어요. 필요할 땐 불러내고 불편하면 안 보이는 존재처럼. 소파에 홀로 앉은 수연은 조용히 중얼거렸다. 거실 한켠 유골함이 놓인 작은 재단 위로 햇살 한 줄기가 비치고 있었다. 그 따뜻한 빛 속에서도 수연의 손은 차가웠다. 그녀의 무릎 위엔 한 장의 계약서가 놓여 있었다. 건물 명의자 한수연, 임대세입자 넥스트빌 컴퍼니, 대표 이민수. 기억은 조용히 그녀를 되감기 시작했다. 21년 전 그 집의 며느리가 된 날부터 처음 시댁 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시어머니 명자는 수연을 반기며 말했다. 우리 민수가 사람 보는 눈은 있어. 참 단정하게 생겼네. 조용한 게 마음에 들어. 하지만 마음에 든다는 말은 곧 기대와 요구로 바뀌었다. 결혼 한 달 후부터 명자는 매주 전화를 걸어 김치 떨어졌는데 좀 해와라. 민수가 된장찌개 좋아하는데 넌 그런 거 할 줄 알아? 시작은 부탁이었지만 곧 명령처럼 들리기 시작했다. 수연은 직장과 살림을 병행하며 하루하루를 살았다. 하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그녀는 식구가 아니었다. 명절날엔 일찌감치 시댁에 내려가 3시간 넘게 전을 부쳤고 무릎에 파스를 붙인 채로 설거지를 마치면 명자는 이렇게 말했다. 그래도 조용히 잘한다. 말도 없고 자기 주관도 없는 게 참 편하네. 편한 며느리, 말 없는 며느리, 존재감 없는 며느리. 남편 민수는 더했다. 가정의 달, 어버이날이면 명자에게 용돈 봉투를 두툼히 건네면서 수연의 친정엔 5만 원 상품권 하나 보내주고 끝이었다. 수연이 한번 조심스레 말을 꺼낸 적이 있다. 우리 엄마한테도 좀 더 챙기면 안 될까? 그때 민수의 대답. 너희 집은 너희가 챙겨. 우리 집은 내가 챙기는 거고. 말은 공평이라 했지만 행동은 철저히 차별이었다. 그리고 이틀 뒤 시어머니 명자의 전화. 수연아, 이번 주 우리 집 김장하는 거 알지? 김장김치 50포기, 큰 며느리 내가 와야지. 수연은 짧게 대답했다. 저 올해는 안 될 것 같아요. 뭐라고? 그게 며느리가 할 소리니? 가족인데 어떻게? 그 말을 자르듯 수연은 말했다. 가족이면 아버지 장례식에 와야 했죠. 이제 저도 가족 아닌가 봐요. 전화기 너머의 명자는 처음으로 말을 잇지 못했다. 결국 날 내쫓고 싶었던 거였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감췄던 진짜 속마음, 이제야 알겠더라고요. 수연은 아버지의 유골함 앞에서 조용히 중얼거렸다. 슬픔도 분노도 이제는 담담했다. 오히려 선명하게 느껴졌다. 그들의 계획된 침묵이
3일 전 수연은 변호사 정태준에게서 한 통의 전화를 받았다. 수연 씨, 혹시 시댁에서 요즘 어떤 움직임 없었나요? 네. 무슨 말씀이시죠? 부동산 등기부 열람 기록에 시어머니 명자 씨가 자주 접근하고 있는 걸 확인했습니다. 게다가 민수 씨 이름으로 위임장도 준비 중이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수연의 등골이 서늘해졌다. 이제야 움직이기 시작했구나. 다음 날 아침 수연은 남편 민수의 방문을 받았다. 문 앞에 선 민수는 낯선 표정을 짓고 있었다. 어색한 미소, 그동안 보지 못한 정장 차림. 수연아, 얘기 좀 하자. 너무 오래 이렇게 지내는 거 우리 둘 다 힘들잖아. 수연은 문을 살짝 열고 조용히 말했다. 지금 무슨 얘기를 하려는 건데? 민수는 웃으며 말을 이었다. 내가 잘못했어. 아버님 일도 정말 미안했어. 요즘 회사도 힘들고 나도 감정적으로 좀 예민했어. 이제 우리 다시 예전처럼 지내면 안 될까? 수연은 단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 대신 민수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다. 그 시선에 민수는 시선을 피했다. 그 순간 수연은 확신했다. 이건 연기다. 날 달래서 뭔가를 빼내려는 연기. 그날 밤 수연은 변호사 사무실로 찾아가 민수가 준비하고 있는 공동명의 전환 문서 복사본을 받아보았다. 한수연 소유 건물 100% 지분을 배우자 이민수와 55로 분할. 정신적 고통 및 재산 공동기여 명목. 수연은 피식 웃으며 문서를 내려놓았다. 이젠 대놓고 날 밀어내겠다는 거네요. 정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다. 명자 씨가 주도하는 것 같습니다. 건물명의 변경만 되면 곧바로 임대계약도 민수 명의로 바꾸려는 시도까지 예상됩니다. 그리고 이틀 뒤 수연은 시댁에서 열리는 가족회의 자리에 초대됐다. 명자, 민수, 시동생 태수, 그리고 며느리 진영까지 다 모여 앉은 거실은 냉랭한 분위기였다. 명자가 입을 열었다. 수연아, 우리 민수 힘든 거 알지? 요즘 회사도 어렵고 자금도 막혀 있고 넌 건물도 있고 유산도 받았고 이럴 때 가족끼리는 도와야지 않겠니? 수연은 아무 말도 없이 명자를 바라봤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한 건 이거야. 건물 지분을 반반으로 바꾸자. 민수도 너 도와준 거 많잖니. 이젠 너도 베풀 차례야. 그 순간 수연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다. 어머니, 아버지 장례식장에 오신 기억은 있으세요? 명자의 얼굴이 굳었다. 민수는 고개를 숙였다. 그때 어머니는 칠순 여행 중이셨고 남편은 다른 여자와 공항에 있었죠. 그게 제가 받은 가족의 도움이었나요? 수연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말끝엔 날카로운 칼날이 숨어 있었다. 태수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형수, 그렇게까지 말 안 해도 되잖아요. 우린 가족인데. 수연은 조용히 그를 바라봤다. 태수 씨, 저한테 가족이라는 말 쉽게 하지 마세요. 3천만 원은 가족이라서 주면서 제 아버지 수술비는 외면한 게 누구였죠? 모두가 말을 잃었다. 그 침묵 속에서 수연은 마지막 한마디를 덧붙였다. 건물은 제 이름이고 민수 씨 회사는 그 건물 세입자예요. 앞으로 3개월 내에 나가셔야 합니다. 계약 해지할게요. 수연은 회의실을 박차고 나왔다. 뒤에서 들리는 명자의 외침. 이기적인 것. 며느리 하나 잘못 들여서 집안이 망하겠네. 하지만 그 말에 수연은 대꾸하지 않았다. 이제 그들의 목소리는 그녀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없었다. 다음 날 민수는 사무실로 수연을 찾아왔다. 그는 애써 침착한 척 말한다. 수연아, 내가 바보 같았어. 근데 이혼만은 하지 말자. 너랑 다시 잘해보고 싶어. 그 말에 수연은 핸드백에서 서류 하나를 꺼낸다.
이혼 조정 신청서, 부동산 권리 보존 서약서, 그리고 한 장의 사진. 민수와 서진이 나란히 앉아 있는 모습. 그들의 손이 포개져 있다. 민수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이건 뭐야? 민수 씨, 이혼은 제 선택이었지만 당신의 행동은 선택이 아니라 결과였어요. 그날 저녁, 수연은 집 앞에 홀로 선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가벼웠다. 그동안 그녀는 사랑받기 위해 조심했고, 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 참고 또 참았다. 하지만 이젠 다르다. 그들은 자신을 쫓아내려 했지만 결국 떠나는 건 그들이 될 것이다. 사람이 가장 크게 무너지는 순간은 자기가 올라섰다고 믿은 자리가 사실 다른 사람의 것이었을 때예요. 수연은 차가운 커피 잔을 들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지난 몇 주간 그녀는 모든 진실을 정리했고 이젠 모든 칼날을 제자리에 올려놨다. 민수와 그 여자의 관계도 서진이란 이름의 그 여직원이 단순한 불륜 상대가 아니라는 것도 시작은 한 통의 익명 메일이었다. 제목 넥스트빌 인사기록 요청서, 내용 서진의 이력서, 전 직장 퇴사 사유, 학력 변조 내역 첨부. 수연은 한밤중까지 그 파일을 확인했다. 서진, 32세, 넥스트빌 입사 전 두 곳의 광고 대행사 근무, 그리고 마지막 회사에서 대표이사 부인과의 갈등으로 중도 퇴사. 수연은 눈을 가늘게 떴다. 이 여자, 이력이 깔끔하지 않아. 며칠 뒤 수연은 넥스트빌 컴퍼니 회계자료 일부를 입수했다.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전달받은 파일 속엔 서진에게 송금된 법인카드 사용 내역과 업무 외 지급 항목들이 포함돼 있었다. 4월 명품 가방 구매 320만 원, 5월 도쿄 호텔 결제 218만 원, 6월 고급 레스토랑 2인 식사 88만 원. 그 옆에 메모처럼 적힌 글귀. 대표님 지시로 처리. 이제 모든 그림이 맞춰졌다. 수연은 변호사 정태준에게 말했다. 민수 회사 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거 맞죠? 네, 명백한 업무상 횡령입니다. 사진도 있으시죠? 네, 민수랑 서진이 함께 찍힌 사진. 그 호텔도 그 둘이 머물렀던 곳이에요. 정 변호사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민수 씨는 곧 무너질 겁니다. 회계법인 감사를 요청하시면 사기, 배임 혐의도 붙일 수 있어요.